박목월의 윤사월이라는 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자. 윤사월, 마침 올해가 윤사월이 들었어. 윤달이라 그러잖아. 윤사월, 윤달 중에서 윤사월이 든 해라서 아마도 이 책을 지은 분들이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어. 윤사월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어느 때쯤인지를 알면은 좋겠네. 제목. 자, 여기 윤사월 한번 보자. 윤사월은 윤달인 사월을 뜻한다. 윤달은 윤년에 드는 달인데, 양력 같으면 2월달을 29일로 하는 거야. 2월을 29일. 원래 2월 29일로 됐었지. 그럼 음력은 어떻게 하느냐? 음력은 19년에 7번 들어오고 5년에 2번의 비율로 한 달을 더해 윤달을 만든다 그랬네. 이게 원래 마치 2020년 윤사월이 들었는데, 윤사월 초하루가 원래 양력 5월 23일이야. 윤사월 금음, 윤사월 마지막 날은 양력 6월 20일이 된다. 이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윤사월이라는 시기가 이 시의 중요한 시간적 배경이 되었으니까 그걸 알고 읽어야 이 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지. 그 전혀 무시하고 읽는다면 굳이 윤사월이 아니어도 관계없지 않은가? 자, 한번 읽어보자.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봉우리. 뭔가 운율이 느껴지는 것 같아.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봉우리, 이러네. 흔히 말하는 7호조 형식을 갖추고 있네.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글자 수로만 보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데, 7호조는 일본 시의 형식이라서 7호조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시인들이 많이 쓰긴 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그 말 아닌 건 아니지만, 김소월 같은 분도 그런 시를 많이 남겼잖아. 아닌 건 아니지만 약간 불쾌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보통 요새는 우리가 음수율에 대해서는 글자 수를 중시하는 데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음보로 따지는 거야. 음보로 따지니까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봉우리 이렇게 읽혀지네. 삼음보. 삼음보 하면은 아리랑 아라리오 같은 민요 형식하고 연관이 되지. 물론 민요는 사음보도 있다. 나중에 다른 기회에 한번 보도록 하자.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봉우리라 그래서 아주 굉장히 압축적. 특히 우리 박목월 선생의 시에는 뭐 나그네 같은 시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짧게, 산도화라는 시라든지 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짧게 압축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자,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봉우리라고 했는데, 물론 모르는 말 있나? 송화가루. 송화가루는 소나무의 꽃가루야. 소나무의 꽃가루. 모르잖아. 자, 이 사진을 한번 볼래? 옆에 이 사진. 사진. 딱 봐도 느낌이 어때? 어떤 색이야? 노란색이야. 여기 실제 요만큼이 원래 이 소나무가 자랄 만큼의 크기야. 대체로 보면, 자, 요렇게 자라는데, 이게 꽃가루를 많이 뿌린다라는 이야기는 뭐지? 식물이 꽃가루를 뿌리는 것은 생식 활동이잖아. 그렇지? 이걸 꽃가루를 뿌려서 암수, 이렇게 수정이 되면은 나중에 이게 자랄 수 있게 되겠지. 자, 이게 요거는 원래 자라는 나무 가지라고 막 가지 된다면 여기 날리는 가루가 나중에 이제 솔방울에 그렇게 수정이 돼서 솔씨가 되는 거야. 솔씨, 소나무씨, 솔씨. 자, 송화가루를 한번 봐. 소나무꽃가루고 빛이 노랗대. 그렇지. 아까 그 그림에서도 보면 그런 느낌이 오지. 그리고 달짝지근한 향이 난다는 거야. 주로 이제 다식 같은 것을 만들어 먹는데, 자, 한번 생각해봐. 송화가루를 몰랐다면 그냥 송화가루야. 가루구나. 가루 파우더, 가루구나. 소나무, 가루구나. 그냥 그런 느낌이 나잖아. 색깔이 노란 걸 알고 나니까 어때?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는 거야. 그치?
달짝지근하대 슬쩍 미각도 나타나. 모르면 안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뭐 성악가로 해서 그 맛을 떠올리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 이 시에서 중요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성악가루가 이렇게 노랗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렇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송화가루가 난리인데, 난리인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야? 송화가루는 언제쯤 난릴까? 이런 거지. 응? 그럼 이 제목, 이 시 제목 윤사월이었으니까 윤사월쯤에, 윤사월, 우리 양력으로는 5월, 5월 말, 6월 초, 6월 이때쯤에 송화가루가 난리겠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어. 물론 뭐 시기는 시인이 착각을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시로만 보면 그래. 그 성화가루가 풀풀 날리는 거야. 자, 색채, 계절 다 해서 시간적 또 어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달짝지근한 구름 같다면 후각적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야. 몰랐다면 성화가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렇지 후각적 이미지가 나타날 리가 없지. 그게 막 난리인데 여러분이 조만간 뭐잖아.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황사도 비슷하지만 황사가루가 많이 날린 황사가 많이 날린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할 거야. 뭐잖아. 그럼 이제 뭐 비가 와서 어디 길에 물이 흐르고 있으면 거기 송화가 내려앉아가지고 송화가루가 내려앉아가지고 노랗게 돼 있을 때도 있고 차 같은데 위에 노랗게 먼지처럼 덮여 있을 때도 있을 거야. 뭐자는 느낌이 올 거다. 그게 막 풀풀 날린다 움직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동적 이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외딴 봉우리, 당연하지. 봉우리는 산봉우리니까. 근데 봉우리가 외딴 봉우리? 그렇지. 산봉우리 하나만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의 어떤 주인공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봉우리 쪽에 있다든지. 왜냐하면 산봉우리는 대체로 산은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봉우리가 외따다. 봉우리만 하나만 덩실 있다? 이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이 외딴 봉우리라는 어떤 공간이야. 그 외딴이란 말을 써서 어떤 떨어져 있다는, 단절되어 있는, 격리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저절 외딴, 외로움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일단 외딴 봉우리라는 공간을 하나 설정해서 어떤 봉우리 하면 외딴 봉우리야. 그 외딴 봉우리 때 송화가루가 날리고 있어. 그렇지? 멀리 보이는 장면이다. 눈에 보이는 거야. 윤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그랬다. 윤사월에 해가 길다고. 5월 6월 해 길지. 윤사월에 해가 길다고 꾀꼬리가 울면 꾀꼬리. 꾀꼬리가 울면 꾀꼬리는 윤사월쯤 오는가 보다. 이런 정도로 알 수 있겠네. 자, 우리 꾀꼬리를 한번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 우리 고전 공부할 때 참 자주 나온다. 일단 꾀꼬리 그림을 한번 보세요. 노란색이야. 노란색.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데 황조 그러죠. 황조. 혹은 황앵이라고 해. 황앵이라고도 한다. 황앵. 우리말로 이렇게 꾀꼬리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작자 미상 고려 소교 동동을 공부해 보면, 동동 4월령이 어제 4월 아니 이제 오실서 꾀꼬리세요. 그러죠? 무슨 다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신저 헐뜨구기 꾀꼬리 곧꼬리세 하고 나왔었어. 그러면 우리 그 시에서 4월을 안 잊고 왔다. 4월 안 잊고 왔다. 그러면 이건 윤 4월이었지만 그냥 4월 말, 뭐 윤 4월 초 이때 되는구나. 그때 오는구나. 이 꾀꼬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지. 그리고 잡가 유산가라는 잡가가 있어. 거기에 뭐 유상앵비는 편편금이라는 구질. 유상앵비는 편편금이요. 유상 버드나무 위에 앵이잖아. 앵이 꾀꼬리가 날아다니는 무슨 꼭 조각조각이 금 같대. 조각조 금 골든 말이요. 그러니까 꾀꼬리가 노란색이니까 금 조각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는 것이 알 수 있어. 그 다음 또 어디 그 꾀꼬리 이 송화하고도 연관되는데 송화하고 꾀꼬리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 게 아주 대표적인 판소리 흥부가란 말이야. 흥부가 박을 탄단 말이야. 뭐 막 여러 가지 온갖 비단이 막 나와. 그러면 흥부도 그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고 흥부 마누라도 그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는 거야. 근데 흥부 마누라가 어떤 색깔로
어떤 색깔 비단으로 옷을 지냐면 송화색으로 비단을 옷을 짓는다는 거야. 그래 송화색으로 꾸민다. 송화색 댕기,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허리띠 축 신어다가 송화색 수건을 들고 어떤가 날 보소.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흥부가 뭐라 그래? 아 그러고 보니 마누라는 할 일 없는 꾀꼬리 같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구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도 송화색은 꾀꼬리하고 같은 색깔이구나, 노란색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꾀꼬리 어떻게 울어? 꾀꼴 울겠지. 응? 꾀꼴 울겠지. 자, 오경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조에 곡구롱 우는 새에 낮잠 깨요. 깨어보니 이런 말이 나와. 곡구롱 운다. 곡구롱 꾀꼬리 꾀꼴 운다. 이런 말하고 연관이 돼 있어. 곡구렁 우는 새에 이렇게 나오는 오경화라는 분의 시조도 있다. 이세보 농부가에도 보면 꾀꼬리가 나오지. 이세보의 농부가 춘일이 재양하니 창경이 우지는데 창경이 우진다. 여기 창경 나오잖아. 이게 꾀꼬리야. 자, 꾀꼬리 조금 멀리 갔는데 꾀꼬리가 온대. 꾀꼬리가 왜 올까? 윤사월 해가 길다고 온대. 해가 긴 거하고 꾀꼬리 빨리 잠이 오나 보다. 자야 되니까 그랬는가? 자, 꾀꼬리가 울면 그랬어. 위에는 송화가루가 막 날려왔던 몽골이 눈으로 보는 시각이었다면 자, 여기 꾀꼬리가 우는 꾀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청각적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구절이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내려가 보자.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드디어 이 시 전체에 했던 주인공이 될 법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네. 산지기 외딴집. 산지기는 산을 지키는 사람이야. 산을 왜 지킬까? 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거지. 누가 들어와서 불을 낼 수도 있겠고 나무를 베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산을 지키는 거야. 산을 지켜야 되는데 산에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살아. 혼자 살아. 그럼 산지기. 그건 당연히 외딴집이야. 그 위에 일련에서 외딴 봉우리하고 이미지가 잘 어울리네. 외딴집이다. 고립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 외딴집이 어떻게 돼? 이 눈먼 처녀가 사는 거야. 이 처녀는 눈 멀었어. 처녀라는 것은 소녀가 아니잖아. 나이도 어느 정도 됐어. 근데 눈이 멀었어. 외딴집에 사는구나. 외롭겠구나. 뭔가 단절되어 있는 공간에, 격리된 공간에 외딴집에서 살고 있거든. 또 눈이 멀었어. 바깥 세상을 몰라. 그러니 얼마나 불쌍했고요. 독자로 하여금 예상감과 애틋함을 유발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아마도 이 눈먼 처녀는 눈으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으니까 시각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겠구나라는 것도 짐작을 해볼 수 있고. 카톡이 들어오냐? 또 이 처녀는 이 계절의 변화를 꾀꼬리 소리 같은 청각을 통해서 알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외딴집에 사는 처녀에 대한 이야기야. 처녀에 대한 눈먼 처녀사 이랬지? 눈먼 처녀사. 사라고 하는 말은 눈먼 처녀 경상도 말에 내사 이런다. 사 이야 야 처녀야 이런 말이야. 그 말을 강세 보조사 의미를 강하게 할 때 사라는 말을 쓴다. 그 서사 문설주에 귀대이고 엿듣고 있다. 문설주에 귀대이고 문설주 문 있잖아. 문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세워놓은 양쪽에 세워놓은 그것이 문설주다. 양쪽에 기둥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문지방은 문 아래쪽에 넘어가는 그런 것이 문지방. 문설주에 귀를 탁 대고 귀를 대고 듣는다는 이야기는 뭔데 좀 더 잘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네. 귀를 이렇게 해서 엿듣고 있대. 엿듣는데 엿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뭐 누군가 모르게 듣고 있는 것이잖아. 뭔가 감추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것일까? 그런 것일 수도 있겠어. 엿듣는다고 했으니까 꾀꼬리 울음소리를 엿듣고 있는 거잖아. 자, 뭘까 도대체? 꾀꼬리 울음소리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 그러니까 꾀꼬리가 우니까 이제 뭐 여름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꾀꼬리 소리가 어떤 지금 눈먼 처녀가 어떤 외부와의 소통을 가져다 유일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도 읽어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나 동경 나타내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작품 전체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우선 조금 답이다. 앞부분에 전체적 우리가 1년과 2년을 보면은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시각과 청각 여러 어떤 산봉우리를 이야기하고 꾀꼬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먼 처녀가 외롭게 뭔가 바깥 세상에 대한 그리움 혹은 동경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앞부분을 우리가 선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뒤에는 후정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앞부분은 어떤 자연이라고 한다면 뒤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고 이게 대립적이야. 자, 앞에 1, 2연은 원경이라면 이거는 가까운 근경이라고 이야기가 되겠고 그리고 왜? 그러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 화자가 누구겠다? 화자는 이 눈먼 처녀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지. 그러니까 눈먼 처녀를 관찰하고 있는 존재. 말하자면 이 눈먼 처녀를 주인공을 한다면 이 소설로 바꾼다면 그렇게 되겠네.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 원경에서 근경 이렇게 경치화형은 자, 이 무한의 세계라면 이나 좀 더 가까운 유한의 세계고 자유로운 공간이라면 이것은 외딴 곳 갇혀있는 곳 구속되는 공간 초월적이라면 이거는 현실적이고 이는 확대되는 세계라면 이거는 축소되는 세계 그렇게 대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요약을 해보자. 언제 어디서 육하원칙 언제 윤사월에 어디서 외딴 봉우리의 산지기 외딴 집에서 누가 눈먼 처녀가 무엇을 꾀꼬리 울음소리를 어떻게 귀대고 엿듣고 있어. 왜? 글쎄 그건 몰라. 왜? 왜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왜가 뭘까라는 것이지. 왜가 이 눈먼 처녀니까 눈이 먼 것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한다면은 혹은 바깥에 대한 호기심 뭐 이런 거 보이지 않으니까 꾀꼬리 울음소리를 통해서 알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도 될 거고 굳이 처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처녀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처녀는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이야. 근데 그냥 봤을 때 이게 결혼하기가 참 힘든 여러 가지 환경이구나. 상황이 참 답답한 상황이야. 그런데 꾀꼬리가 운단 말이야. 한번 떠올려볼게 누구야? 고구려 2대 유리왕이었던 황조가 펄펄 나는 꾀꼬리는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워라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이 처녀가 부를 법한 노래 아닌가?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대 꾀꼬리 소리를 들으면서 이 처녀는 뭔가 결혼 같은 것을 상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엿듣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해석도 가능해지겠죠. 자, 그 다음 또 이게 이 작품을 우리가 박목월이라고 하니 청록파 시인 박목월이 지었다. 그런데 그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무슨 일제강점기하고 연관을 우리가 억지로 시켜본다면 청록파라고 하는 우리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일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하는 대신에 어떤 현실 문제를 어떤 자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 청록파의 작품을 가지고 나그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것을 이 눈먼 처녀를 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눈먼 처녀 시인. 눈이 멀다는 것은 뭔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잖아. 어디에 있어? 외딴 곳에 있어. 외딴 봉우리, 외딴 집 이런 데 있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기 힘드는 상황. 자, 일종의 자기 고립, 스스로가 고립되어 있는 거지. 자기 소외. 왜? 시대 상황이 자기 시대 상황에 자기 스스로가
타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거부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고립되어 있는데 뭔가 알고 싶기도 하단 말이야. 뭔가 알고 싶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알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그 호기심 같은 거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말하자면 시인 자신이 봤을 때는 뭐 눈먼 처녀의 처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지. 응? 눈먼 처녀. 그렇지만 내가 뭔가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 않나. 그렇게 이 작품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뭐 단순히 눈먼 처녀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 가면은 그런 것까지가 해석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그렇지. 결국은 눈먼 처녀 이야기로, 눈먼 처녀가 뭘 하느냐라는 이야기로 이 작품을 굉장히 더 깊이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를 하고 뒷페이지에 이어지는 다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로 풀고 공부를 해놓기 바랍니다. 자, 윤사월, 박목월의 윤사월 여기까지 합니다.